문학은 단순한 현실의 반영이 아닙니다. 현실이 품고 있으나 아직 실현하지 못한 잠재성을 앞서 보여주는 매체입니다. 그래서 문학은 언제나 앞서가는 시계입니다. 이것은 문학이 현실보다 시간적으로만 빠르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가 현실이라 부르는 감각의 폭이 얼마나 좁은지 환기하면서 문학이 그 잠재성을 가시화하는 증강장치가 될 수 있다는 제안입니다. 이 책 오기령의 문학 앞서가는 시계는 세상의 균열과 징후를 먼저 포착하는 문학의 감각을 일깨워줍니다. 현실에 아직 도달하지 않은 감각을 문학이 어떻게 선취할 수 있는지 그 문학 고유의 능력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의식 위에서 고전적 이론, 리얼리즘의 한계를 넘어 문학이 어떤 새로운 길을 열어갈 수 있는지 탐문하게 합니다. 이 여정은 저자 고유의 체계를 세우는 방식으로서가 아니라 각 사상가에 대한 세심한 독해의 기초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루카치, 아도르노, 베냐민, 데리다, 드만, 제임슨, 들레주로 이어지는 사유의 만찬이 미메시스, 즉 모방 또는 닮음의 방식이랄까요. 그 미메시스라는 축 너머에서, 즉 포스트 미메시스라는 차원 안에서 어떻게 교차하는지 살피고 그 속에서 문학의 현재적인 위상과 그것의 역할을 다시 사유하게 합니다. 그럼 이제 저자가 각 사상가의 논의를 어떤 식으로 따라가고 있는지 하나하나 정리해드리며 전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루카치를 봅니다. 루카치에게 문학은 현실의 총체성을 포착하는 힘인데요. 그래서 그는 전형적인 인물로서 개별을 넘어서 보편을 그려낼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한편 저자는 이러한 루카치의 신념이 오늘의 파편적인 현실을 붙들어내기에는 쉽지 않을 거라고 과잉된 면이 있다고 짚어내고요. 객관이라는 이름으로 현실 전체를 작품을 통해 포착할 수 있다는 듯이 믿는 과신 속에서 그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고 보고 있지 말이죠. 그러면서도 루카치가 남기고 있는 작가의 책임이랄까요? 작가가 문학을 통해 사회 역사에 응답해야 한다고 하는 그의 강조는 여전히 유효하다 볼 수 있다고 여겨요. 그런 한편 아도르노는 루카치와는 달리 이러한 총체성의 언어를 신뢰하지 않는 사상가인데요. 아도르노는 그러면서 우리의 지각마저 상품화되는 시대에 예술이란 이러한 사회를 비추는 거울이 되는 것 정도여서가 아니고, 즉 그는 예술의 인물을 드러나지 않는 것에 드러냄으로써 보고 있어요. 말하자면 체제와 구조는 균열과 상처를 봉합하고자 급급한데 아도르노는 예술의 작품의 형식을 가지고 도리어 그 보이지 않게 봉합된 부분을 노출해낸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그에게 문학은 단순한 허구가 아니라 우리 시대가 가리고 싶어하는 상처를 정직하게 드러내면서 바로 그러한 드러냄을 통해 미래에 생겨날 또 다른 가능성들을 미리 살아내게 하는 앞서가는 시계로서 기능하게 하는 겁니다. 조금 어렵지만 하나하나 계속 짚어가며 살펴보지요. 베냐민은 일단 현실을 하나의 거대한 총체로 보지도 않고 또 단순한 균열만을 강조하지도 않습니다. 그는 이 미메시스론을 일명 비감각적 유사성으로 사유하는데요. 이는 눈에 보이지 않으나 사물들을 매개하고 있는 은근한 친연성을 따라서 작품을 보는 것을 뜻하거든요. 여기서 작품은 흩어지고 파편화된 조각들을 마치 별자리처럼 재배열하여서 그러한 짜임 관계를 통해 지금 여기에서의 또 다른 가능성을 현재화해내고 있는 공간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의 번역에 관한 논의는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는 것인데요. 즉 베냐민에 따라서 그에게 있어 번역이라는 것은 원본을 복제하는 것이 아니라 원문과 나란히 아직 도달하지 못한 순수 언어의 차원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으로 여겨지는 겁니다. 쉽진 않은 내용들이어서 이렇게 하나씩 살펴보아 가면서 또 정리해 봅니다. 제임스는 이러한 고전적 논의를 넘어서는 포스트 모던적이고 포스트 미메시스적인 내용들을 진단해 가면서 그러면서도 끝내 총체성의 지평을 포기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는 파편화된 문화의 표층들을 읽어내는 동시에 그 이면에서 사회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구조를 향해서 나아가는 거대한 인식론적 지도 그리기를 멈추지 않고 있어요. 저자는 이러한 제임슨의 포부, 그 의의를 인정하면서도 단일한 도식으로 세계를 설명하려는 이러한 시도가 가진 한계와 위험을 지적해 주는 바가 있습니다. 저자에 따라서 현실은
하나의 도식 안으로 완전히 수렴될 수는 없는 것일 테니까 말이죠. 한편 데리다와 드만은 원본과 모사의 위계 자체를 완전히 해체하는 자들인데요. 그래서 그들에게 사실상의 원본은 존재하지 않으면서 이들에게 미메시스란, 그러니까 어떤 닮음의 재현으로서가 아니라 차이의 반복일 뿐인 것으로서 나타나는 거죠. 이때 중요한 것은 그 반복 속에서 작동하는 힘을 성찰하는 일이 되고 있는 것이라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들레즈에게 현실은 이미 완결되어 있는 것으로서 보일 수 있는 게 아니고 아직 도래하지 않은 잠재성의 장으로서 볼 수 있는 건데요. 그리고 이때 문학은 그 잠재성을 앞서 살아내는 장소라고 표현될 수 있는 거고요. 또한 들레즈에게 작품은 책기계, 즉 여기서 책은 고정된 의미를 저장하는 닫힌 체계 같은 게 아니라 외부와 끊임없이 연결되며 새로운 관계망을 생산하는 장치여야 하는 것이죠. 저자가 이 은유를 빌어올 때 저자는 독자에게도 문학을 주석의 대상처럼만 두지 말고 이 문학을 작동시켜야 할 것에 대해서 요청하고 있어요. 어떤 이론에 대해서 충실하다는 것은 그저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을 창출해낼 수 있는 차이의 반복이어야 할 것이기 때문이죠. 문학은 그런 형태의 반복을 통해서야만이 지금 여기의 삶을 이전과 다른 형태로 어떤 다른 결로 변형시키는 힘으로 나타날 수 있는 거고요. 상당히 공감이 가는 부분이죠. 아무리 뛰어난 사상가가 있더라도 그에 대한 앵무새가 될 것이 아니라 그의 이론을 현실에 맞게 적용할 수 있는 지혜자가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일 테니까요. 저는 결국 이 모든 논의가 한 가지 질문으로 수렴되고 있다고 받아들여졌는데요. 그러니까 오늘의 문학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루카치의 그러한 어떤 총체성이라든지 아도르노의 그 부정된 것을, 보이지 않던 것을 다시 보이게 살려내는 그러한 논의라든지 베냐민의 그러한 파편화된 것들의 짜임 관계와 별자리와 같은 어떤 실험장으로 보는 논의라든지 데리다와 드만의 그러한 어떤 해체적인 논의들, 그리고 제임슨의 커다란 어떤 인식론적인 지도를 그려간다고 하는 그러한 논의, 또 들레주의 어떤 잠재성의 구현의 장이라고 하는 이러한 사유들이 함께 서로 충돌되고 교차하고 있는 이 책 속에서 저자는 이러한 모든 논의들을 통해 결국 문학이 우리에게서 그야말로 앞서가는 시계임을, 그래야 함을 보여주는 듯 했달까요. 저는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며 문학이 할 수 있는 일을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되었고요. 그것을 미뤄보면서 지금 우리에게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를 말하자면 정확히 반영하여 표현해내는 정도의 일만이 아니라 이 세계가 억압하고 삭제하고 보이지 않게 한 것들을 보이게끔 되살리는 일, 그 잠재성의 장을 열어놓는, 구현해내는 일, 아직 우리에게서 도래하지 않은 삶을 상상함으로 또 사라졌으나 또 잊지 말아야 할 그러한 감각들을 되살리며 닿을 수 없는 듯 보이나 또 도달해야 한다고 여겨지는 그러한 자리를 작품을 통해서 먼저 다시 살아내도록 함, 그러한 것에 여기 문학이 앞선다는 말의 핵심이 담겨 있지 않나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바로 그러한 이유들을 가지고서 오늘의 문학이 오늘의 독자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 볼 수 있겠다 여겨진 거고요. 저도 2번, 3번을 읽어가며 그것들을 정리해 보다 보니 책에서 다루는 한 사상가들을 제가 이해한 선 안에서 전달해 보고자 노력했는데요. 이 책의 가치와 이 책을 보며 제가 느낀 생각들을 어떻게 잘 전달이 됐는가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한 핵심 메시지인 오늘의 시대가 잃어버린 것에 대한 어떤 천착함을 문학을 통해서든 어떤 예술을 통해서든 나아가서 어떠한 종교성을 통해서든 구현해 볼 수 있는 것이 생각해보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았을까 합니다. 네, 그럼 이렇게 해서 오늘의 북리뷰를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작은 영감이 전해졌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좋은 책으로 여러분을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며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다시 만나요.